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원고 봤더니 야 드디어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주식시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 마지막 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좋았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주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또 공부하라고 요청하신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번에 90년대까지 걸쳐했으니까 90년대 이후부터 하는 거다. 그렇죠. 80년대까지 80년대 말, 했으니까 90년대 초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 마지막 편으로 90년대 이후 2010년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2010년대냐면 2024년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도 2010년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를 뒤흔든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들이 몰려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그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 투자가 없었군요. 92년 1월 3일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첫 발을 내디딘 시기입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 1992년 1월 3일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데요. 이날 주식시장의 문호를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개방했고 우리 주식시장에 드디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2년 1월 3일에 외국인들이 총 69억 6,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더라고요.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금액 자체는 저도 좀 작아서 실망스럽긴 한데. 근데 이게 외국인 투자 그리고 바다 건너 날아온 이 돈이 정말 우리 증시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이날 전체 766개의 상장 종목 중에 512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올라요. 야, 요 금액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불씨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씨가 됐냐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전자 게시판이 싹 다 빨간. 그렇네. 정말 큰 불이 난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가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만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매수가 몰리고 외국인이 순매도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오는 게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외국인 따라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그날 많이 팔았다. 매매 동향 봐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 시간에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증시가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도 투자해줬다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이때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급등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투자자들과 언론이 가장 먼저 외국인이 순매수했는지 순매도했는지 매도를 했으면 매수를 했으면 얼마의 금액을 했는지 그 배경을 찾는 습관이 이때부터 자리 잡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92년 1월 3일에 69억 6천만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좌지우지됐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긴 한데 우리 워낙 시총 규모가 작았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그때 그 국가의 위상이라는 게 경제 규모라는 게 지금보다 더 아래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의 국제적인 어떤 명망 있는 기업도 더 적었을 거고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을 샀을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국 증시에서 볼 수 없었던, 즉 92년 이전에 한국 증시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기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뭔가요? 이제 지금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퍼주 찾기. 저퍼주.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92년 이전에는 이게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좀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이런 PER이? 그러니까 PER 저퍼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퍼가 PER 같은 경우에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 쉽게 네. 말하면 실적과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주식을 찾는 건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90년대 초반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노다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정부와 증권업계가 외국인들에게 증시를 개방하면서 기대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대표 기업들에게 투자가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좀 몰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뭐 우리 증시 잘 모르니까 예.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식을 살 거다.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사시는 거하고 똑같은 예. 그런 개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외국인들은 왠지 안전한 투자, 또 오래 보유하는 가치 투자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그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식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저퍼주만 쓸어 담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관과 투자자들은 처음에 왜 이러지? 왜 저런 주식을 사지? 영문도 몰라요. 네.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몰리니까 예.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도 같이 사고 일반 개인도 같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때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던 우리가 알만한 회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태광산업이었어요. 태광산업이 1992년 1월 증시 개방 당일날 1월 3일 증시 개방 당일날 태광산업 주가가 5만 원 수준에 있거든요. 네. 당시에 태광산업의 PER이 약 2배. 저평가 영역이긴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태광산업의 주식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증시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뛰어넘는 주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태광산업이 돼요. 예. 그리고 92년 5월에는 태광산업 주가가 20만 7천 원까지 상승합니다. 예. 이걸 보면서 국내 기관과 언론 그리고 개인들 모두 야, 저퍼 저 PER, 예. PER 이게 뭐냐라고 네.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소위 저 PER 주식을 찾는 저퍼주 열풍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네. 당연히 대장주 기업이었던 태광산업은 브레이크 없는 상승을 거듭하면서 네. 1995년 주당 70만 원. 95년에 70만 네. 원이요? 와. 시가총액 8천억 돌파하면서 대우전자와 현대자동차 서비스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되는데 예. 참고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리켜서 황제주 이런 단어 쓰잖아요. 예. 근데 이 황제주라는 단어가 우리 증시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 황제주라는 타이틀을 처음 받아간 기업이 바로 이 태광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황제주 제1호가 바로 태광산업인데 태광산업이 황제주 제1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하네요.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태광산업은 그렇게 국제화된 산업 섹터도 아닌데 정말 특이하네요. 그게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정부와 증권업계가 이제 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잘 모르니까 안전한 투자, 오래 보유하는 투자할 거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대표 기업들의 주식을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시장이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자금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 단기 투자 자금이었어요. 철저하게 저퍼주를 담고 주가가 폭등하고 그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곧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통해서 기업 사냥꾼처럼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가치주 사냥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요? 이게 이제 가치주 사냥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니까 갈아타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갈아타기 계속 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주 개미들을 울렸던 포항제철공업 주식이나 아니면 한국전력 주식 같은 국민주들 이런 주식들을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국민주에 청약했다가 폐가 망신할 뻔했던 사람들을 구해줘요. 이런 반작용이 있었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퍼주를 계속 쓸어 담다가 예.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가냐면 대형 우량주들까지도 쓸어 담기 시작하거든요. 우량주도 그 당시 PER이 적었나 보죠. 낮았죠. 상대적으로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PER이 낮으니까 그러면서 우량주까지 손을 대니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한마디로 코스피 지수까지 끌어올려주는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네.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PER이 낮은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을 주목했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낮은 기업들, 소위 자산주들이라고 해요. 네. 이 자산주들을 또 사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네. 93년부터 자산주 열풍이 외국인들 때문에 불기 시작했는데 예.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만호제강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만호제강이 93년 8월 31일에 3만 1,0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근데 95년 4월 1일에 31만 1,000원이 됩니다. 10배 이상 치솟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만호제강이 창원, 부산, 양산 등에 이제 공장 부지가 있었고 이 공장 부지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주목한다. 즉 회사의 자산이 청산 가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맞네, 외국인 말이 맞네. 네. 이건 거의 뭐 회사가 망해도 청산돼도 자산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이 주식을 사야겠다. 참 네. 좋은 주식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냥꾼에 가까웠기 때문에 만호제강이 갖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폭락을 거듭합니다. 왜? 주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다 팔아치우니까. 예. 외국인들의 사냥이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저PER주 그리고 자산주 사냥 이런 것들을 따라 잡으려고 하는, 따라하게 하는 열풍이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불면서 외국인들을 추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됐고 그 경험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면서 외국인 매매를 가장 먼저 신경 써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외국인의 쏠림 현상이 아마 제 소견으로는 우리 IMF 외환위기. 네.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에 계속 있었다면 큰 손실 봤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털고 나갔거나. 다 털고 나갔죠. 그렇군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은 아시아 외환위기, 즉 태국에서 시작됐던 마터 위기, 예.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가 97년 여름에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됐던 9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은 싹 다 팔고 나갑니다. 97년 하반기에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2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하고 투매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코스피 지수는 94년 9월에 코스피 지수 1000을 돌파한 지 4년이 지난 98년 코스피 지수가 200까지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 1000이었던 게 200까지요? 네. 아이고. 지수입니다. 그것도 지수로 맞아. 네. 그러면 우리 그래도 그 펀드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증시를 견인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요. 나왔죠. 사실 그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예. 99년 3월에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어떤 펀드가 있었냐면 예. 바이코리아. 현대증권.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이때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가 예.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 시국의 동학개미 운동 네. 이런 느낌인데 그때 사실 이 현대증권에서 얘기했던 바이코리아, 우리가 코리아의 주식을 사가지고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게 정말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펴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 당시 금모으기까지 했던, 그렇죠. 장롱 속에 모아뒀던 숨겨뒀던 금까지 다 꺼내가지고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가지고 나라를 살리자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11조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야. 한국 펀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예. 그러면서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바이코리아 열풍이 보니까 나는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말고 다른 상품을 사볼래. 네. 라고 사람들이 다른 상품들을 뭐 있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찾아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신생 그 뮤추얼 펀드 박현주 1호라는 상품을 내놨던 미래에셋 자산운용 투자자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지금 미래에셋 대우의 전신이죠. 미래에셋의 이 박현주 1호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거 펀드 될 것 같다. 펀드 투자자. 라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펀드에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펀드 가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덕분에 99년 8월에 투신권의 전체 수탁액이 250조 원으로까지 늘어납니다. 네. 사실 IMF 외환위기 당시였거든요. 이 당시 99년 3월에 IMF 외환위기 여파로 국내의 실업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돌 때였어요. 근데 이때 투신권에 250조 원에는 엄청난 돈이 몰린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투자했던 분들은 이런 심리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들이 결국 망한다면 이건 우리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나라를 살리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결국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진짜 주가가 풍지박산 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니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뭐 투자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다 손해를 보셨죠. 그러니까요. 99년 8월에 수탁액이 250조면 아직 사건이 다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이었잖아요. 그 이제 그 99년 8월에 대우그룹이 파산하거든요. 네. 대우그룹이 파산하는데 총 부채가 89조 원에 이른다라는 발표가 나와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붙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하진 않을 거야. 지금 투자하자라고 네. 했는데 그 당시 대우는 삼성, 현대, 대우. 그렇죠. 되게 한 2, 3위권 했죠. 네. 근데 이 대우그룹이 총 부채 8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남기고 파산. 갑자기 투자자들이 머리를 한 대 빵 맞는 거죠. 그렇겠네요. 너도 나도 펀드 환매합니다. 그러면서 100조 원의 펀드 환매 사태가 이어져요. 야. 펀드 환매 100조 원. 그리고 굴지의 재벌, 대우그룹 파산. 이 악재가 결합하면서 한국 간접투자시장, 펀드 시장은 암흑기에 다시 빠져들게 되는데요. 국민들과 투신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국민들은 손해를 보니까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신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대우그룹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펀드 환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손실을 전부 투신사가 다 지라는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높아져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자 금감원이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가서 투신사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 사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예금처럼 속여서 팔았다. 그리고 고객 자산을 편법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드러나요. 그렇죠. 최근에도 뭐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 사태는 계속적으로 금감원이 지적하고 적발하는 사태인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금감원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니까 언론도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 이 펀드 이것도 사기 아니야? 라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간접투자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바이코리아를 판매한 현대그룹,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펀드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이 국민투자신탁에 이 자체 정상화 시도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2004년에 2조 5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여를 받고 겨우 회생하게 되고 당시에 투신권의 공룡이라고 불렸던 투톱이 있었는데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이 있었거든요. 이 두 군데 역시 5조 원, 2조 9천억의 공적 자금 수여를 받았지만 결국 다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때 국민들의 열풍이 불었던 펀드 결국은 이 당시에는 아주 안 좋게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대신 공부해드리는 공부왕 이종훈입니다. 근데 오늘은 주식시장을 또 대신 공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주식시장 공부한 거는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정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깊이감 있게 여러 회차에 거쳐서 해주시니까 저도 몰랐던 것도 속속 배우고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이종훈 작가님 학번 때가 제일 취업 잘했다 그러면 투신사랑 종금사 들어가던 학번 때 아닌가요? 그 취업 잘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때는 다 취업이 됐고 사실 부럽습니다. 그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학교에 날아온 취업 원서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가장 앞에 떨어지는 거, 가장 무거운 거. 그래도 그걸로. 성의가 있네. 성의가 라고 해서 있네. 여기 지원하자.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예. 그래서 그래도 저 학교 다닐 때요. 네. 선배님들 중에서 모교로 와가지고 후배들 밥 사줬을 때 네. 제일 좋은 거 사줬던 분들 기억해 보면 투신사 그다음 종금사 다닌 분들이 많았어요. 현금이 많으셨으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일부 마지막에 네. 그렇게 잘 나가던 어떻게 보면 투신사 종금사가 전부 다 쫄딱 망했다. 그 얘기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지금 그 회사들은 종족도 없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인수된 건가요? 인수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얘기를 좀 드리면 예. 한국투자신탁은 2004년에 동원금융지주,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에 팔려나갔고요. 대한투자신탁은 2005년에 하나금융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99년이 바이코리아 펀드로 시작된 이 펀드 열풍이 무너지면서 네. 또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안겨줬죠. 굉장히 이거 도대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안 되고 간접 투자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은행에 그냥 넣는 게 최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연이어 큰 기회가 또 오지 그렇죠. 않았나요? 그게 이제 새천년을 앞두고 미국에서 불어온 IT 신대륙을 향한 골드러시 열풍. 그러니까요. IT.com 열풍. 네, 닷컴 열풍이 한국 증시와 자본시장을 뒤흔들게 되는데요. 예. 이 IT.com 열풍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여파로 신음하고 또 펀드와 투신의 간접 투자 시장에 암흑기에 빠져있던 한국에서도 엄청난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들을 연출하는 주역으로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시작이 한 인터넷 광고 벤처 기업의 주가 폭등에서 시작돼요. 그 회사가 뭐냐면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죠. 골드뱅크. 유명하죠. 기억하시죠? 예. 네. 뭐 우리 그 컴퓨터로 광고 보면 돈 준다고. 그렇죠. 인터넷 광고를 보면 현금을 준다. 예. 골드뱅크 이 회사는 저 같은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농구팀도 KBL 농구팀도 그렇네. 운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인터넷 광고를 보면 현금을 준다는 사업 모델을 하나 가지고 98년 10월에 코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99년 2월 초까지 1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이야. 그래서 98년 10월에 상장했을 당시에 주가가 800원이었는데 예. 99년 5월 중순이 되면 주가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꽤 올랐으니까 그래도 한 10배? 네, 31만 2천 원.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8개월 만에 3,700%. 비트코인이네요. 시가총액 4천억. 예. 시가총액 4천억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이 당시로 따지면. 그리고 이 골드뱅크에 대해서 이 주가 폭등이 연일 기사화되고 언론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미 바이코리아 펀드 때도 한번 당했고 네. 근데 이 코스닥과 닷컴 열풍에 바로 뛰어들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의구심의 눈길로 쳐다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99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 때 네. 골드뱅크가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조작이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왜 금감원에서 조사 안 하냐? 조사 안 하고 이거 배후를 못 밝혀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는데 99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막 등장한 한 기업 때문에 이 골드뱅크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어디죠? 그게 뭐냐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실제 모델. 새로운 기술. 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골드뱅크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뭐 새로운 기술 열풍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럼요, 경험했죠. 직접 신문으로 보셨죠? 신문으로 본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저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샀어요? 아니 제가 뭐 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제가 쳐다봤을 때. 아니에요. 99년 10월에 새로운 기술 주가가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1,89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제가 볼만했겠죠. 99년 10월에. 근데 제가 이슈가 될 정도로 나중에 봤다는 건 그 몇 개월 안에 엄청 그렇죠. 올랐다는 거잖아요. 99년 10월에 주가가 1,890원이었는데 11월에 3만 원 찍더라고요. 그리고 12월에 12만 원으로 급등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해 2000년 3월 초에 28만 2천 원. 야. 단순 주가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50배 상승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골드뱅크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50배 상승한 거는 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새로운 기술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 3조 원의 시가총액은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새로운 기술의 종업원이 45명 있었어요. 네. 종업원 45명에 불과했던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금호그룹, 롯데그룹, 동아, 코롱 4개 대기업 그룹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뉴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소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야 골드뱅크도 새로운 기술도 IT.com 붙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야 저거 나도 한번 슬슬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친구인 새로운 기술 대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1억 원을 투자했다가 100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돼요. 예. 이러면서 사람들이 닷컴 IT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동안 갖고 있던 조심스러운 태도, 의구심 모두 다 날려버립니다. 예. 너도 나도 대박을 꿈꾸고 대박의 확신을 가지고 닷컴 IT가 붙은 기업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소위 묻지마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묻지마 투기판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골드뱅크의 비즈니스 모델하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은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수긍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이미 뭐라고 할까요? 많은 회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델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이얼패드도 그렇고 예. 뭐 광고를 보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뭔가 검색할 때 이 광고 때문에 예. 화가 나잖아요. 그 정도죠, 맞아요. 근데 광고를 보면 리워드를 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그 지금 사업 모델인데 네. 당시로서는 너무 앞서갔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2000년에 그 닷컴 열풍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하드웨어적인. 예, 하드웨어적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인프라들이 뭐 다 깔려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IT와 닷컴에 대해서는 예. 과거의 실적, 뭐 과거의 회사의 뭐 상황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미래야. 보이지 않는 미래. 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에 다 투자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골드뱅크의 사업 모델이 성공할까?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패드가 성공할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미래야라고 하고 다 투자한 거죠. 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찌 보면 그때 IT.com 때 이슈가 됐던 골드뱅크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그 당시 뭐 여행 비행기 티켓부터 여행 상품을 온라인에서 사는 거 그것도 처음에는 사기다 어떻게 여행을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냐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우리 주식 시장에 너무 뜨거워지는 성향?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문제가 된 거지 실제 이들이 주가 조작을 안 하고 비즈니스는 제대로 했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기업들이 폭락을 거듭하고 지금 사실 새로운 기술은 있죠. 예. 아직도 코스닥시장에 남아 있죠. 예, 이름을 바꿔서 남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남아 있고 근데 이제 골드뱅크처럼 사라지는 이런 쪽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벤처 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벤처가 어떻게 보면 벤처 정신을 잊어버리고 돈놀이에 몰두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면서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반대로 닷컴 버블이 붕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기에 이제 버블로 인한 우리가 유산도 얻었죠. 그게 뭐냐면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같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같은 IT 기업들 사실 이때 태동했고 또 이때 닷컴 버블 덕분에 빠르게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렇네요.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닷컴 버블기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인 측면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맞아요. 그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호감만 가질 텐데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주목받게 되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골드뱅크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묻지마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디지털, IT, 뭐 닷컴 이것만 붙으면 사람들이 다 묻지마 투자를 했고 이걸 악용하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2000년을 굉장히 뜨겁게 다뤘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불렸던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 이 정현준 게이트가 한국 디지털라인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주가 조작이고. 이 한국 디지털라인이 9,349% 상승한 회사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조작된 거였고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소위 권력에 돈을 대고 권력형 비리까지 게이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퇴출됐는데 그뿐만 아니죠. 뭐 2000년 1월부터 35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5개월간 주가가 180배 상승했던 리타워텍 역시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으로 일관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으로 주가를 150배를 5개월 동안 만에 뻥 튀기는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문제죠. 물론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2003년에 상장 폐지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코스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닷컴과 IT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나스닥 역시 닷컴 열풍 때 등장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닷컴 열풍 때 등장했던 아마존 같은 기업들 지금도 오히려 지금은 미국 경제 중심이죠. 그렇죠.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한 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런 주가 조작을 일삼는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을 악용한 세력들로 인해서 정말 2000년 2월 7일에 사상 최대 폭까지 급등하면서 화려하게 불꽃을 피웁니다만 3월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고 2002년 4월에 11.4% 폭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될 거라는 신호탄. 여기에 나스닥도 2002년이 되면서 1300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 말에 525 코스닥 지수가 525가 되고 20년 동안 침체 일로의 길을 걷고 사람들이 야 코스닥은 도박 아니야?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닷컴 버블이 붕괴했던 2000년 말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29조 원이에요. 근데 99년 말 닷컴 열풍이 시작됐던 99년 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98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70조 원이 사라지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었다고요. 시가총액. 1년 만에. 와. 이거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진짜 우리나라 벤처에서 또 큰 멍해가 됐던 게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이유도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중간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겼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겨우겨우 또 회복됩니다. 뭐 2004년 들어서는 조선업, 해운업에 또 그 강세로 인해서 호황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2004년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였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묻지마 투자를 하면 다 돈으로 돌아온다. 수익으로 돌아온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거 사가지고 묻어두면 2배, 3배 금방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2003년 말 2004년부터 사람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6년까지 대세 상승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죠. 야, 이제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또 어디로 가냐면 나는 근데 주식 투자를 내가 직접 하는 건 못하니까 펀드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2004년을 지나면서 대세 상승률이 형성되니까 펀드도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적극적인 판매가 또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코스닥 버블로 닷컴 버블 때 펀드가 망가지는데도 간접 투자 시장이 망가지는데도 이후에 다시 대사를 합니다. 2004년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간접 투자 시장도 다시 되살아났거든요. 네. 그렇게 잘 나가다가 2008년에 소위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맞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실 2007년 10월 31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2064더라고요. 그러니까 2064포인트여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꿈에 못 벌었을 것 같아요. 2000선을 넘었다. 네. 그리고 펀드 열풍도 최고조였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 기억해요. 2007년에 제 주변에 펀드 가입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때 또 유명한 펀드 이름들 많았잖아요. 네. 디스커버리 펀드. 그리고 펀드 뭐 중개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펀드 투자 상담사라든가 네, 그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커미션 받아서 예. 꽤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었고, 예. 그리고 심지어 대표적으로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예. 2006년 7년에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인데, 예. 어쨌든 이 당시에 펀드 가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는 정말 대세 상승기를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소식이 2007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2004, 5년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리스의 디폴트 사건 등등 해가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었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잘 알아서 해결하겠지. 아, 그리스 사태도 우리 주식에 영향을 안 미쳤으니 거기 미국에 조금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회복됐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시장이니 그리고 미국이 또 잘 핸들할 거고. 예.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예. 분들 계시겠지만 200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미국 시장과 동조화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중국 증시와 많이 동조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향 어떤 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막 급등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2008년 1월에도 코스피 지수가 1888선을 지켜요. 네. 그런데 2008년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모든 게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네. 주가는 폭락했고요. 저 기억하는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이 뉴스 나왔을 때 예. 삼성전자가 하한가 찍었습니다. 찍고 반등했어요. 예. 그 정도였고, 그리고 주가는 그렇게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포와 한숨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3,000 시대를 열겠다. 그 737 네. 그 공약인가요? 공약에서 네. 3,000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코스피에 투자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의 이런 공약과 다짐은 2008년 한 해 동안 36조 원의 매도세를 펼쳤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아무런 뭐 효력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빌공짜 공약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제 기억으로는 거래일시 정지 이거 엄청 사이드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이때 주식 거래 했거든요. 예. 사이드카 보는 게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 사이드카 그때 되게 많았는데 얼마나 했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 터지고 나서 네. 45번 발동됐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이드카가 예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 7번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그런 거였는데 최대가 7번, 8번이던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45번이 그냥 발동이 되는. 그러니까 2001년에 우리 증시 제도 개선 이후에 사상 최다 횟수를 기록했던 게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증권가에서는 네. 야, 사이드카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용 카를 사이드카라고 하나? 이런 농담이 돌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장관님이셨나 네, 보죠. 기획재정부 네. 장관이 이제 그때 당시 강만수 장관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용 차 이름을 사이드카라고 하나 보다. 워낙 사이드카를 자주 발동하니까. 이렇게 사이드카가 45회나 발동됐을 정도면 2000선이었던 종합주가지수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2005년 6월에 1000선 돌파하고 나서 3년 4개월 만에 938 세 자리 숫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1000스피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1000만 돌파하면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당시에 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 1800에서 2000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가 투자를 조금 했기 때문에 뭐 증권가나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뉴스도 열심히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들 얘기하신 게 1600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안 된다. 그러니까 1600까지 밀렸다가 2000 넘어갈 거니까 1600 때 많이 사라. 손해 많이 봤죠, 저. 그때. 송경재에서는 그때 뭐라고 그랬나 궁금하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 두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결국 다시 서민들은 펀드로 한숨 짓고 기업들은 환율로 큰 고통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가 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당시 환율은 어디까지 올랐어요? 1,500원까지 올랐어요. 1,500원까지. 1,530원까지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굴곡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등장한 이후부터 가장 최근의 경제적 위기였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쭉 지금 돌아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 지금의 증시에 대한 해안도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하나 깨달은 거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걸 여쭤보려고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이번엔 다르다 하는 말이구나.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걸 생각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시작할 때 이번엔 다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1600 찍고 올라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떨어질 때는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매수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지만 버블 강풍에 휩쓸려서 투자한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이게 반복된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식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매수하고 객장에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보이면 매도해야 된다는 과거의 정말 오래된 격언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 효과가 돼서 오히려 증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증시가 망가지고 나서 회복되는 시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 우리 증시가 빨리 회복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우리 또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뭐 체력, 자신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확인했고 좀 길어진다면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는 환율과 금리에 좀 민감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요 말아요? 지금요. 오늘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